예, 최종 정리 시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에 이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한 번쯤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그 정리해야 될 판례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정리해보는 시간인데, 1교시는 주로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올해 특히 이제 봐야 될 부분을 좀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2교시부터는 이제 진도별로 나가면서 이제 판례 정리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자료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자료가 첫 번째가 이제 2024년도 기출문제 분석해가지고, 가로쓰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예, 이게 가로쓰기가 아주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서 편집할 줄 몰라가지고, 이 가로, 놓긴 했는데, 위에 보면 이제 페이지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중간에 이렇게 끊겼어요. 끊긴 게 아니라 이게 새로 쓰기에서는 맞는데, 나중에 이거 문서 편집 잘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위에 이제 뭐라 그랬죠? 이게 이제 머릿말하고 꼬릿말 이렇게 붙이는 거가 조금 이게 어색하긴 한데, 중요한 건 아니고, 예, 그래서 보통 10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보면, 이제 기출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시험이든지 마찬가지인데, 꼭 봐야 될 어떤 순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시험이든지 다 비슷해요. 어떤 시험이든지 다 비슷한데, 직전 연도하고, 올해하고 겹치는 문제가 있는가. 그게 이제 24년도면 23년도 거, 23년도면 22년도 거, 그래서 겹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변리사 기출문제를 보면 이제까지 한 번도 겹쳐서 최소 직전 연도하고 겹쳐서 나온 거는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정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그 중복재수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하나 정도 중복해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24년도 한번 보시면 작년에 이제 보신 분들도 꽤 있으니까 24년도에 보시면 적식과 적법,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전속적 관할 합의, 이제 관할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사물 관할과 신급 관할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할이 언제 나왔었냐면 2017년도에 나왔어요. 그죠? 2017년도니까 거의 7년 만에 한 번 정도 나왔어요.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거는 23년도에 법인의 대표자가 있고 20년도에 또 법인의 대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법인의 대표 문제가 그 전에는 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법인의 대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가장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적식과 적법에서 보시면 당사자 문제가 거의 매년 나왔어요. 그러니까 23년도 법인의 대표자, 그다음 22년도 당사자 능력, 그 다음에 20년도 안 나왔고 20년도, 19년도 이렇게 나왔고 16년도,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전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5년 동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당사자 문제는 거의 매년마다 나왔는데, 가장 중요하게 24년도에는 당사자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24년도 맨 오른쪽에 보면 다수당사자 문제 있죠. 다수당사자 문제도 이제까지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24년도에 다수당사자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20년도에 한번 볼게요. 20년도에 다수당사자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죠. 그런데 21년도부터 연 3번 원래 나와야 돼요. 다수당사자 문제가 항상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최소한 직전 연도에 다수당사자 문제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죠. 그죠? 그러니까 24년도에 다수당사자 문제가 안 나왔고, 더군다나 적법 요건 혹은 소송 요건에서 다수당사자 문제가 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다수당사자 문제가, 당사자 문제, 그러니까 1인에 의한 당사자 문제인지 다수당사자 문제인지, 그리고 1인에 의한 당사자 문제일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소송 요건적 의미에서 당사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반드시 당사자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딱 하나. 당사자 문제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21년도에 보면 적법 요건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18년도에도 한 문제도 안 나왔죠. 그죠? 되게 재밌는 게 적법 요건 논의가 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또 당사자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되게 재밌는 게 24년도에 나왔던 게 되게 재밌는 게 관할 문제가 17년도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신규 관할 문제가 13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2013년도에 나왔던 신급 관할과 이송 문제하고 올해 이송 문제, 신급 관할 이송 문제가 동일합니다. 찾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10년 지나고 나서는 거의 안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24년도를 봤을 때, 2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도 이전 문제는 거의 출제자들이 지금 안 보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봤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문제를 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10년 전 문제들은 출제하지 않은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가 나왔고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식과 적법 요건에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본다면 법원의 관할 문제는 나올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없다라고 보고 그러면 진도별로 한번 정리해 볼 때 유일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재판권하고 법원에서 재판권하고 법관에 대한 깊이 재척 정도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도수로 보건대 올해는 관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지 않을까. 수렴한다고 그랬지 0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0.1%는 남겨놓고 제가 왜 그럼 한 달은 남겨놓고 이 얘기를 하냐면 일단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정리해야 될 것인가를 이거 최종 정리하는 거니까 최대한 범위를 좁혀보자. 그걸 범위를 좁히는 데 있어서 그냥 직관적으로 하늘에 계시를 받고 뭐 이게 아니라 뭔가 통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 행위 근거를 한번 찾아볼 수 있다면 특히 민사소송법에서는 관할 문제는 거의 안 봐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재판권하고 혹시 모르니까 법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한번 회피는 또 볼 필요가 없으니까 법관에 관한 제척 기피 문제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재판권 문제 정도는 한번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한번 체크하는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적식과 적법 요건에서 이제 논의를 한다 그러면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당사자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진도별로 정리하면서 계략적으로 하면 되고 법원에서는 재판권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법관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법관은 제가 GS 문제에서 가끔 제가 출제하는 정도의 문제만 보면 될 것 같고 거의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한번 볼 수 있는 게 재판권인데 인적 범위 문제하고 그다음에 물적 범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물적 범위를 우리가 국제 재판 관할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또 이제 국제사법에서 개정이 됐어요. 따라서 원래 국제재판관할 문제는 빈도수로 보건데 원래 개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반드시 출제하니까 꼭 정리하고 넘어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2022년도에 개정이 되고 24년도부터 실행되면서 거의 모든 관할 문제가 다 국제사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금 시험용 법전에는 없고 그러하다 그러면 이 문제를 출제하려고 그러면 이 근거되는 법조문은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안 보는 게 오히려 시간 절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내는 건 제가 볼 때 신의칙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나오지 않을까 하고는 유일하게 하나 인적 범위에서 재판권 면제 여부만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안 볼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거의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이렇게 하면 결국은 모든 거는 이제 당사자 문제로 갑니다. 대신 이걸 엄청 세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송물하고 이 소송물과 관계된 소외 이익 문제가 있는데, 이 소외 이익 문제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이 소송물 문제는 이게 안 나왔다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병합소송이 들어가면 이 병합소송도 소송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나왔고,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적극적 손해하고 소극적 손해에서 이거에 대한 전부 승소한자가 항소심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 취지 확장 문제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송물 문제는 나왔어요. 근데 이 소송물 문제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하고, 이것 자체를